아마 챗GPT나 아니면 뭐 클로드에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생성을 될 때 보면 한 글자씩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모델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래요. 답변을 하면 할수록 차지하는 메모리의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 있다 보니까 문제는 HBM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모델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병목은 메모리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GPU가 연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말 그대로 GPU가 너무 뜨거워지는데 열장벽이 지금 시작이 됐다. 수만 개의 GPU들끼리 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둘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연결망이라는 병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전력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하나의 병목을 해결하면 다음 병목으로 이제 이동을 해간다. 거기에 먼저 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AI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는 챗GPT나 클로드 같은 모델 이야기부터 하게 됩니다. 어떤 모델이 더 똑똑한가? 어떤 AI 서비스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더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그 AI를 굴리는 데 필요한 전기, 냉각, 메모리, 연결망 같은 인프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경쟁이 왜 모델 성능을 넘어 인프라 경쟁으로 가고 있는지, 이 병목을 실제로 풀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는지, 또 이 흐름이 투자와 산업, 기업 변화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바운드랩 조용민 대표님, 사모펀드 고릴라 이용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언바운드랩 벤처캐피탈의 조용민이고요. 저희 미국 비상장 그리고 한국의 상장 비상장 쪽 투자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입니다. 고릴라 P의 이용건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희 고릴라 P는 2017년도 설립된 이제 사모펀드로서 미국 비상장 중에서도 딥테크 자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X.AI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었고요. 스페이스X 같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내는 회사들을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건 대표님께는 제가 여러 가지 배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뵙는 멘토 같은 분이신데요. 원래 이제 컨설팅 필드에도 계셨었고 공대 엔지니어링 쪽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트로픽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테크 관련해서 가장 좀 믿을 만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AI가 첨예한 시기에 저희가 해안을 얻기 위해서 많이 찾아뵙고 있는 대표님이십니다. 기술적인 전문성이야 당연히 이제 박사님들보다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의 언어로 그리고 또 일반인들의 언어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에 너무 잘 맞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큰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시장을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델이 더 좋냐, 어떤 AI 서비스가 가장 좋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도 대부분 엔비디아나 빅테크나 LLM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먼저 시선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그 다음으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고 보시는 관점일 것 같은데 AI 투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영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것은 어떤 모델이 가장 똑똑하냐 그리고 어떤 모델을 가장 많이 쓰느냐 이런 데 관심과 초점이 몰려가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델이 얼마나 똑똑하냐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2026년 4월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스탠포드라는 굉장히 명망 있는 학교에서 미국과 중국의 모델의 격차가 2.7%까지 좁혀졌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반대로 미국의 NIST라고 하는 국립표준과학기술원 산하에 있는 AI 혁신센터라는 곳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프론티어 모델, 가장 이제 똑똑한 최전선의 모델들의 격차는 8개월까지 벌어졌다. 라는 굉장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닥 내지는 평균이라고 하는 능력들은 점점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푸는 능력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얘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모델 성능의 경쟁에서 이 모델의 성능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들이 무엇이 될 것이냐, 그리고 모델 성능을 이제 측정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푸느냐를 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하는데, 모델들이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과거에 냈던 문제 세트들은 점점점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근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지금의 AI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스케일링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2020년도에 최초로 경험적인 법칙을 발표를 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모델이 10배 똑똑해지려면 데이터도 10배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10배를 넣어서 모델을 10배 똑똑하게 하려면은 연산량, 컴퓨트의 양은 100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모델이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필요한 자원이라는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법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을 다 댈 수 있을 만한 규모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만이 가장 최전선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 여지껏 모델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모델 경쟁을 하느라고 이 연산량 100배를 돌리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려를 하지 않고 계속 경쟁으로만 치달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국의 4대 빅테크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렇게 4개의 회사들을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 이 회사들이 AI를 만들기 위해서 CAPEX를 늘려가는 속도를 보면은 2022년도부터 30%, 50%, 70%, 최근에는 100% 매년 성장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예상되는 CAPEX의 투자량이 거의 한국의 국가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양의 자본을 이 AI CAPEX에 넣고 있는 거고, 이 AI CAPEX라는 게 어디에 소요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U를 사고 또 GPU에 필요한 물리 인프라들을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AI 경쟁을 쭉 하게 되면 앞으로 한계라든지 이런 게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계가 언제 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건 결국에 데이터를 많이 넣고 그다음에 연산을 많이 하면 모델이 똑똑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가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텍스트는 인류가 사실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0.1%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의 데이터라든지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터넷상에 풀려 있지 않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모델들을 똑똑하게 할 수 있느냐. 데이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추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또 투자가 좀 선행이 돼줘야 되겠죠. 지난해나 올해까지는 AI 모델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인프라 얘기가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기업의 업무와 서비스에 집어넣어서 돌릴 때 실제 효율이 나냐 이런 걸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기업들이 실제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중견기업 CEO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AI를 내부에서 도입을 해보면 할루시네이션 이슈라든지 실제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혹은 구성원들이 쓰는 AI들의 어떤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토큰만 많이 나가더라. 결국에는 last mile resolution,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게 되려면은 99마일 동안의 공정보다는 마지막 마일에서의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가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아주 좋은 거랑 도메인 엑스퍼티스,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내 교육을 통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랩핑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보다 더 정교한 어프로치가 필요한 상황이 지금 이미 도래를 했고, 실제 그런 플레이어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인건비가 사실 토큰 비용으로 대체될 것이다. 1억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1억 5천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토큰을 2배 쓰시고요. 한 분은 10배를 쓰세요. 2배 쓰시는 분들이 4인분 역할을 해요. 그리고 10배 쓰시는 분이 150인분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구를 고용할지를 토큰으로 정해야 되는지 토큰의 임팩트로 정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이제는 인건비 얼마 들어 이게 아니고 얼마나 토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분들, 이거를 이제 스케일 임팩트 멀티플라이어라고 이제 지표가 바뀔 겁니다. 우리가 KPI나 OKR을 쓰다가 아웃컴 덴서티 스코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바뀔 거라는 거죠. 앞서 나왔던 설명들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예를 들면 일상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AI로 비유하면 일상적인 질문들, 얼룩을 어떻게 지워야 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능력은 거의 비슷해졌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고도의 전문화된 작업들, 방송 장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가의 카메라 장비들을 쓰고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실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 레스트 마일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고도화된 작업들을 기업들이 맡기고 싶은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회사들은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승전에서 1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회사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만한 회사들로 좁혀져 있고 거기서 이제 승자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맞추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챗GPT가 이길지, 엔트로픽이 이길지,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이길지, 제미나이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승자를 맞추는데 너무 이렇게 힘을 쓰는 것보다는 그들이 꼭 지나가면서 통행료를 내야 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운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토큰이라는 걸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정말 그냥 인터넷 쓰듯이 AI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AI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연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연산량이 인프라의 여러 레이어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결고리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I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은 내가 말한 질문을 전체를 메모리에 올려서 GPU가 생각을 하는 프리필이라고 얘기하는 읽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답을 만들면서 추론을 하는 디코드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델들은 다 보면 이제 추론 모델들이라고 해서 답변 단계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는데 아마 챗GPT나 아니면 뭐 클로드에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생성을 될 때 보면 한 글자씩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뱉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델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모델들은 제가 100글자짜리 질문을 했다. 그럼 그 100글자짜리 질문은 전부 다 한꺼번에 이해를 하는데 다음 답변을 할 때 AI의 다음 병목이 어딘가 라고 하면 모델이 처음에 병목은 이라고 답변을 하겠죠. 그럼 그 병목은까지를 넣어서 전체를 다시 한번 돌립니다. 답변을 하면 할수록 차지하는 메모리의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의 모델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병목은 메모리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지금의 그 병목을 해결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GPU 바로 옆에서 데이터를 부어줄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HBM을 만드는 회사들, 패키징을 해주는 대만의 TSMC 같은 회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GPU가 아무리 빨라도 연산하고 싶어도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GPU의 바로 옆에서 공급해주는 장치가 메모리의 첫 번째 병목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답변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메모리가 차지하는 양이 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KV 캐시, 키 밸류 캐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답변을 한 글자 한 글자 할 때마다 그거를 그때그때 계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쭉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좀 줄였는데 문제는 용량을 줄여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 한 글자를 기억하는데 무슨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들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여러 개의 계층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어떤 뉴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뉴런을 모방한 이제 논리 연산자들이 수천만 개에 달하는 게 한 층으로 있고 이 층들이 보통 1000개에서 10,000개까지 쌓여져 있는 형태로 이제 인공지능이 구성되어 있는데 KB 캐시라는 거는 한 글자가 그 모든 층에서 어떤 계산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니까 한 글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양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게 길어지게 되면 굉장히 더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챗GPT-3가 처음 나왔을 때는 컨텍스트 윈도우,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질문의 양 자체가 수천 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치면은 책 5권, 10권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면 그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레이어를 곱한 만큼이 KB 캐시가 되다 보니까 이 양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HBM이 필요한데 컨텍스트 윈도우가 늘어나는 속도가 3년 동안 거의 5,00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챗GPT2부터 하면 5만 배도 될 거고 문제는 HBM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HB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메모리를 이제 적층해서 쌓아가는 방식인데 애시당초에 메모리의 집적도를 올리는 게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적층을 시작을 한 거고 이 적층할 수 있는 또 한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알고리즘 성능에서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 한계들에 좀 부딪히는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메모리의 병목이 이제 첫 번째 병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GPU가 연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말 그대로 GPU가 너무 뜨거워지는데 이 GPU들을 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X.AI에서 콜로서스라고 해서 GPU만 수십만 장이 들어간 정말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 공기를 대류시켜서 식히는 방식에서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말 그대로 열장벽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GPU들을 연결을 시킬 때 GPU랑 HBM은 이제 같이 붙여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데이터를 오고 가는데 수만 개의 GPU들끼리 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과거에는 이제 구리선을 가지고 연결을 했었는데 구리가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만 개를 연결시키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속도가 좀 느리고 구리선을 지나가면서 또 많은 열이 나고 더 중요한 거는 선이 좀 늘어나면은 신호가 감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신호를 되살려줘야 되는데 이런 구리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연결망이라는 병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메모리의 장벽과 열장벽이 1차로 열렸고 그 다음에는 이 연결의 장벽이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장벽이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전력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4가지의 어떤 병목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순서대로 열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좀 쉬운 비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도로에 정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늘려가지고 정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고속도로를 늘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정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톨게이트에서. 그래서 톨게이트에 하이패스를 이제 적용을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병목은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고속도로에 또 나들목에서 또 병목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해결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갔는데 주차장의 입구가 좁아요. 그럼 또 거기 병목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병목을 해결하면 다음 병목으로 이제 이동을 해간다. 거기에 먼저 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요 병목이 해결되고 나면 다음에 이제 톨게이트니까 하이패스 장비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류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각각에서 여쭤보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HBM의 공급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안에 이 HBM을 넘어갈 정도로 KB 캐시의 사이즈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HBM의 사이즈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차세대 기술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술이 HBF라고 해서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라고 해서 이제 낸드 플래시를 HBM의 보조로서
같이 패키징을 하겠다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HBM에 또다시 다른 메모리에서 풀링을 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공급을 해주자 이런 방식의 해결책도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가 바틀렉이 걸려있느냐 어디가 가장 이 전체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느냐에서 현재는 HBM의 공급량이 가장 제약인 거고 그게 좀 해소가 되고 나면은 여전히 GPU를 놀리고 굶기면 안 되니까 이 데이터들을 부어줄 수 있는 그 메모리 쪽에 병목들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 메모리의 병목이 해결되려면 GPU 하나하나가 들어있는 노드라고 하는 단위에서 데이터를 빨리 부어준 쪽이 지금은 병목인데 노드들이 수만 수천 개가 쌓여 있는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걸 구리선으로 하면 늦다는 거죠. 그때 CPO라고 해서 광 연결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 다음 병목을 풀게 될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도 이미 GPU가 뜨거워서 열장벽이 있는데 이제 GPU가 더 팽팽팽팽 돌면서 세대가 거듭나면은 열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DTC라고 해서 GPU에다가 이제 차가운 금속판을 대고 이 금속판에다가 유체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GPU를 시키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 이 서버를 액체에다 담자. 이머전 방식의 냉각을 하자. 내지는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순환만 시켰는데 액체가 끓게 되면은 이제 상변화를 하면서 잡열을 흡수하게 되잖아요. 그 방식으로 이제 해보자. 뭐 이런 차세대 냉각 기술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는 거죠. 사실 전기를 많이 쓰면 이제 열이 난다는 건 당연히 알고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이길래 산업의 병목이 될 수 있는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지금 내고 있는 서버들이 사이즈로 보면 한 냉장고 하나만 한데 GPU 72개, HBM도 포함해갖고 72개 칩을 넣는데 여기서 쓰는 전력의 밀도가 가정집에서 1년 정도 쓰는 전기랑 맞먹어요. 너무 좁은 데서 많이 돌리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속도를 점점 더 키우다 보면 집적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냥 터져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데이터 센터를 착공해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오픈까지 좀 지연되는 게 결국에 열 관리 부분들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경우들이 해외에서 이미 2025년도에 꽤 많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세대의 표준이 뭐가 될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티시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흐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냉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해외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버티브라든지 슈나이더 같은 회사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 냉각이라든지 아니면 이머전 방식의 회사들을 최근 2년 사이에 한 6개 정도를 거의 5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어요. 그거 자체가 이 다음 표준을 대비를 이미 하고 있다. 이 냉각 쪽의 자이언트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냉각 다음이 연결방이잖아요. 구리선 다음에 올 기술이 CPO라고 하셨나요? 광통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회저의 광 케이블, 옵티컬 파이버라고 해서 이제 광 섬유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의 연결들이 있는데 이미 연결 쪽에서도 병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미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구리를 공급해주는 크레도라는 회사라든지 구리 같은 경우에 이제 신호가 감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신호를 올려주는 리타이머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아스트라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미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이 AI 캐펙스가 어마무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리만으로는 안 된다고 또 엔비디아가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루멘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NBL70이라는 엔비디아의 100억이 넘는 서버를 보면은 구리선만 3.6km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빡빡한 구리 다발들이 이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더 이상 구리로는 안 되다 보니까 실리콘 내부로 광통신을 해서 칩으로 바로 신호를 쏴주는 방식의 기술들이 굉장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이게 차세대 표준이 될 거라는데 예상들을 좀 해보고 있는 것이고 그때 표준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된 빅플레이어인 슈나이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했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 그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비상장일 것 같거든요. 물망 위에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병목별로 한 뭐 4-5개씩 좀 강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병목을 풀어내서 그 양산하는 회사들은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 인프라의 기술들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할 만한 회사가 어떤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는구나를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POC를 했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어, 전략적 투자를 했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검증 신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이 가장 본인들의 병목 아니면 업계 전체의 병목이라고 느끼고 있는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다 잘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앞으로 올 병목을 풀 수 있는 대안 기술들이 여러 개를 놓고 거기를 다 검증하기 위해서 좀 저인망식으로 좀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병목을 풀어내면서 우회 불가능한 표준이 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를 보는 기준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POC, 문제를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어내고 그걸 시연해냈느냐. 두 번째는 기술은 만들었지만 양산을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다 표준으로 끌어와서 우회 불가능하게 되느냐. 마지막으로는 유지 비용 자체가 경제성을 갖추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결국에는 그 병목을 쥔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병목을 잡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결국에는 미국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파워만 가지고 AI에서 전장을 가져가는 거 외에도 미국은 딴지를 걸 수 있는 그런 바틀렉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패권 측면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거렸었는데, 그때 이제 딥시크가 했던 건 최신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구형 엔비디아 칩을 엔비디아가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스택도 거치지 않고 거의 칩단의 모든 거 하나하나를 제어하는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모르는 방식으로 칩을 제어를 하면서 알고리즘 효율만으로 딥시크의 어떤 그 성능을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약간 우회하는 방식들로 이 패권에 계속 도전을 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NVL72 같은 GPU를 쌓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냈는데, 중국은 자체 칩으로는 그 정도 성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수천 수만 개의 GPU들을 옆으로 넓히는 방식,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키워가지고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데 효율이 좀 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 되지만 수출 제재가 적용되는 한에서는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심스러운 예상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중국이 이제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전장이 벌어졌을 때를 좀 대비를 하면서 지금의 인프라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냉각이라든지 실리콘 포토닉스라든지 이런 것도 독자 표준을 막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약간 한국 맥락이랑 와닿는 건데, 전력의 해법 중에 하나로 이제 제안이 되는 게 SMR이라고 해서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 이제 회사들이 한때 이제 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4세대 원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지어놨던 원전들이 2세대 경수로 방식의 원전이라고 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에는 4세대 SMR 기술로 만들어진 원전들이 이미 구동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주기기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의 회사들이 선택하는 주기기 회사는 우리나라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HD라든지, 결국에는 한국은 혁신 기술, 병목을 해결하는 IP들에 대한 양산, 패브리케이션 파트너로서 선택을 받을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AI 캐펙스 인프라 시대에 또 가야 할 한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